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률 웨비나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와 이제 직무발명 그리고 영업비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 특허나 직무발명이나 영업비밀 같은 그 내용 자체가 한 시간에 설명을 모두 드리기에는 사실 방대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특허랑 영업비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보호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각 형태로 보호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할 텐데요. 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뭐 기술 개발이든 어떤 사업 모델 개발이든 개발한 이후에 그 어떤 IP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기 특허나 영업비밀 같은 형태도 있고 이 이외에 뭐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앙권 혹은 저작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가 가능한데, 가장 크게는 일단 특허랑 영업비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적어봤고요. 네, 특허나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 중에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해야 될지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은 이제 관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일단 특허 출원 및 등록 그리고 공개라는 형태를 통해서 각국에서 내가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특허권자인 저 혹은 그 스타트업 그 기업 이외의 자들에게는 그 특허를 임의로 실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부과하는데, 그런 효과를 실제로 누리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로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유출됐을 때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특허를 등록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우리가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보호하는 게 적합한지, 만약에 영업비밀로 보호했을 때 그 기술 탈취 행위가 이제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대응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례를 읽어보면은 이제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파운더 분들께서 이제 기술 개발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시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추천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특허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특허를 등록하는 특허권자는 이제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과를 가지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한데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러니까는 제가 특허가 이제 출원을 하고 나면은 심사를 해서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등록이 되면은 특허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면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특허권자인 저 이외의 자들은 그 특허를 실시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을 이용한 모든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시권자 이외인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한 권한 없이 당연히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특허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기술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이제 되게 빠르게 출원되고 등록이 많이 되는데, 본인이 실제로 관련해서 공장에서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놓으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효력을 목적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기술들이 되게 다양해서 스타트업에서 메인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이 특허는 계속 사용할 특허고, 파생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방식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요거는 이제 예시로 가져온 건데 옛날에 이제 페이팔
특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풀렸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9년에 이제 출원이 된 특허인데, 이게 이제 페이팔에서 예전에 상품 클릭이랑 이제 구매는 이제 별다른 각각 별개의 액션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품 클릭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에 대한, 전산상의 방법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BM 특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허를 이제 받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라이센스 협력 계약을 체결한 애플 이외의 다른 자들은 이렇게는 기존에는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특허가 이제 보호 기간이 끝나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이 특허로 페이팔이 벌어들인 이 상당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허 자체 하나가 되게 가치가 있으면은 당연히 출원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보호를 받는 게 맞다는 취지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법문을 좀 적어 놓은 거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발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발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건의 발명이랑 방법의 발명,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있어요. 방법의 발명이 약간 어떤 부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 어떤 물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제 특허인 거고요. 방법은 이제 꼭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방법, 어떤 특정 방법 자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되지는 않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전자적인 기기랑 연동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출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실시는 이런 방법이, 이런 이제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특허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소스 코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아닌 저작권의 영역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작권법에 보면은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소스 코드 자체는 이제 저작권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작권도 이제 등록이 가능은 한데, 이게 무슨 법상에 어떤 등록을 한다고 해서 법상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상의 이제 등록은 내가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이 시점에 개발해서 어떤 특정 이제 개발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나중에 좀 이제 공개적인 효력 이 정도만 있는 거고, 특허법 상에서의 등록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도 이제 특허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그 특허의 실시 행위에 이제 그 방법의 사용 청약 행위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입법이 이루어져서 점점 이제 특허법에서도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뭐 영어 표지나 표장 이런 건 당연히 상표권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거고요. 소스 코드 자체는 나중에 저작권으로도 보호를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가 이제 뭐 오픈 소스를 이용하거나 뭐 깃허브에다 올라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어떤 영업상의 비밀, 영업 비밀로서 이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이제 특색을 가진,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특색을 가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는 이제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UI나 뭐 어떤 기능이나 로직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이제 보호가 가능합니다. 요 기능 로직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취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허도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어떤 플랫폼을 구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BM 발명이라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BM 특허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약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특허 등록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에 관련된 권리를 특허로 좀 보호받고 싶으면은 그 BM 특허의 형태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인데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랑 신규성, 진보성 약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로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시 아예 불가능한 뭐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되고 있지는 않고 의료기기나 의약품 발명에 대해서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발명 중에서도 이제 의료 방법에 대한 발명 자체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의료 발명 관련된 특허들을 찾아보시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의료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보호받는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요건으로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데 신규성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IP를 관리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신규성은 이제 말 그대로 새로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준이 이제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이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국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서 이미 이 어떤 제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가 거절되는 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성은 장소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성에서 이제 그 공지나 공연 실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공지는 이제 발명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 이렇게 이게 정의 조항이고요. 공연이 실시할 수 있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들에 대해서 판례가 사실은 많은데 뭐 당연히 이제 뭐 논문 등에 이제 기고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지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 발명에 대한 뭐 실시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공개가 되었다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제 판례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시연하시거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설명하거나 공개할 때 그 범위, 공개를 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규성이라는 게 원래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술 개발한 본인이 이제 공지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지를 특허 출원 이전에 했는데 그럼 특허 출원 이전에 공지를 하고 특허 출원 신청을 했는데 심사관이 출원 너가 신청하기 이전에 공개했으니까 출원이 안 돼 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유예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을 보는 경우로서는 이제 12개월 이제 법 조항인데 이제 간단하게는 제가 이제 공지를 하고 12개월 이내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은 그 자체는 신규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기술을 개발해서 널리 공개를 하고 그거를 12개월 이내에만 출원을 하면은 특허로서 이제 심사받을 때 신규성 요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 신규성에 대한 유예를 부여하는 어떤 특수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다음인데요. 이런 경우를 좀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공지된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5월 1일에 이제 공개를 하고 출원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5개월이 지났죠. 10월 1일에 이제 공지 예외 주장에 해당하잖아요. 12개월 이내니까 내가 이제 5월 1일에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그 신규성 예외 규정을 적용을 요청하면서 특허 출원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대로라면 특허 등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8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개하고 그 출원하기 이전 시점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만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쟁 팀들이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랑은 독립적으로 그 발명을 개발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저에 대한 신규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10월 1일에 출원을 했을 때 제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2달 전인 8월 1일에 제3자가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신규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행한 이 발명 자체가 본인이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5월 1일에 박람회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공지한 발명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규성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꼭 항상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기술을 공개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되고, 공개하실 때에는 그 기술을 특허 출원을 하실 걸 예정하고 계시면은 특허 출원에 대한 계획까지 모두 세운 다음에 1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여유를 갖고 하실 게 아니라 공개 후에 바로바로 착착착 이제 출원을 해서 그 사이에 이런 예외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5월 1일에 공개를 하고 10월 1일에 출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3자인 을이 한 달 뒤에 우연히 이제 6월 1일에 발명을 해서 9월 1일에 출원을 했으면 아까 얘가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1일에 출원을 했는데 9월 1일에 을이 동일한 특허를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을이 특허를 발명한 게 저의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이제 선출원주의라 그래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이 되는 그 규정 때문에 저는 특허 출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6월 1일에 개발은 해놓고 봤는데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공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도 신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안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나 상대방이나 모두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이 안 되게 되는, 거절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술 개발은 한창 하고 다 공개를 했지만 아무도 이 특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에 있어서는 그 출원 일정을 항상 조율하신 다음에 공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보성은 사실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더 진보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실제 개발한 기술이 특허 등록을 할 정도로 이제 진보한지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판단은 안 되실 거고 특허 출원을 이제 고려하시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특허법인 변리사님들이랑 얘기를 하실 텐데 진보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거절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고려하셔서 실제로 출원 이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고려를 하셔서 출원을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PCT 출원인데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등록 특허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특허를 등록을 했고 미국에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허를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그 특허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이제 각 국에서 모두 하나하나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련해 놓은 제도가 이제 PCT 출원 제도입니다. 이제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PCT 출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PCT 출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협약 가입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국가에서 다시 이제 개별 국가별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등록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고요. 다만 이제 PCT 출원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다른 주가로 특허 등록에 대한 진입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특허의 출원 등록을 현실적으로 바로 할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해외 진출이나 사업의 해외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PCT 출원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강의안 공개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 등록 시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특허의 가치는 당연히 특허 청구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허 등록서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특허가 예를 들어서 발명의 명칭이 있고 각 청구항이랑 그 청구항 밑에 구성 요소들이 있고 발명의 상세라 그래서 그 특허를 쭉 설명해 놓은 페이퍼들이 뒤에 쫙 붙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청구항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청구항을 발명의 상세가 뒷받침돼서 설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특허가 보호를 받는데요. 어떤 특허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대해서는 이제 변리사님들이랑 전략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청구항을 너무 넓게 접으면은 사실은 청구항에서 보호받는 범위가 클수록 제 권리가 커지는 것이지만 공격받을 여지도 많죠. 실제로 특허 등록이 돼서 끝났다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특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특허 침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물건을 폐기하거나 생산 시설을 중지시키거나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무효다 라고 하고 그 주장을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거든요.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제로 특허가 무효로 그때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등록하는 거는 이제 그 담당 심사관이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리서치를 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출원 당시에 이런 기술이 공개돼 있었다. 해외 어느 나라에 이런 특허가 등록돼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변 공격을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 자체를 너무 넓게 잡으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공격받을 여지가 많고 반면에 특허의 청구항을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버리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 특허를 약간 우회해서 제가 이제 다른 특허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뭐 이용관계 이런 게 있지만 이용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이 특허랑 별도의 특허인데 거의 결론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특허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청구항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허 청구항을 잘 쓰는 변리사님들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밑에가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좋은 변리사가 필요하고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죠.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뭐 비용적으로만 고려하시면서 특허 출원을 하실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등록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만 등록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 특허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특허권자로서의 어떤 권리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이 특허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다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국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적절히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서 각 산업 분야나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한 전문 변리사님들이 다 계신데 개발자들이랑 실제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면서 특허 청구항을 써야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고요. 이 판단 기준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소송에서 이슈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의 얘기인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ll Elements Rule이라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인데 그냥 모든 청구항을 청구항을 전체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청구항의 뭐 구성 요소가 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A, B,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D가 빠져 있으니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요소가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뭐 이런 기준이고요. 균등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유사한데 마지막 일부만 조금 바꾸는 경우에 이제 이걸 침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제 해결 원리랑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특허를 우회하는 기술이 요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요. 예, 이건 사실상 이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실무에서는 이루어지냐면은 사실은 물건의 발명이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사서 분해가 가능한 부분이면 이제 그거를 물리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 물건이랑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그 어떤 제3자 그 서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동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약간 근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소송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너네가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으니 소명을 해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로서 피고에게 어떤 청구를 하려면은 제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을 다 해야 되는데 특허 관련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제 특허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서 상대방이 특허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에서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소명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제 주장이 이제 인정되는 이제 그런 약간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너네가 하고 있는 어떤 실시 행위가 우리의 특허랑 과제 해결 원리나 작용 효과가 너무 동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네, 뭐 이런 형태로 균등 침해론이 적용이 되고요. 예. 네, 이 내용이 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침해 증명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내에서 검증이나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 신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최초에는 뭐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하지 말아줄 것을 청구를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리액션을 하지 않거나 혹은 특허의 실시를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네요.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 결정에 있어서 고려사항을 만약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관련 기술 분야의 제품이나 기술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출원을 하면은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되지 않으면은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 기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루트들은 있지만 꼭 짧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근데 이제 해당 기술 자체는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원칙 기술이 아닌 이상해야 특허로 보호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로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유리할 거고요. 출원 후 공개 시간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개가 원칙적으로는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사이에 이제 기술적 척보가 불가능하면은 이제 특허 등록을 하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조기 공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특허 출원을 해서 조기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누려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면 특허가 유리하다는 게 어떤 말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까보면은 구성 요소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를 하면은 경쟁 업체들이 다 이제 까본 다음에 비슷하게 혹시 더 개량해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해서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이 파악 가능하면은 당연히 특허로 등록을 해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건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보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특허 등록을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해서 특허를 이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특허 등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이센싱 가능성은 뭐 초기 스타트업들은 본인의 등록 특허를 누구에게 실시하도록 허락해 주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질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타인이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이센싱 관련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센싱 계약의 유형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같은 영미권에서 훨씬 특허를 이용하는 라이센싱의 계약이 다양하고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충 유형을 좀 나눠보면은 라이센싱 계약이라 그래서 이제 이건 내 특허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 있고 기술 이전 계약이라 그래서 그 기술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있을 거고요. 공동개발 계약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개발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서로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머천다이징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어떤 유통, 제조, 그리고 이제 수익의 분배 관련된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V 어그리먼트는 공동개발 계약의 약간 그 다음 좀 더 심화된 버전인데,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출자를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라이센싱 및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는 서로가 가진 기술들을 교환해서 각자의 시너지를 내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자체는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할 때 마지막에 이제 ULA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라서 실제로 이 중에서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주로 체결하시는 계약은 특허 라이센스나 기술 이전, 뭐 공동개발 계약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에서는 이 실시권의 부여라는 거를 전용 실시권이랑 통상 실시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용 실시권 자체는 특허 발명을 이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독점이라는 개념 자체는 특허권자가 이제 실시권자에게 전용 실시권을 부여를 하면은 특허권자인 저도 기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특허를 전용 실시권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그 권리 내용이 기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허도 특허 원부가 있는데,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면은 그 전용 실시권 자체도 특허 원부에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전용 실시권자는 대외적으로 내가 이제 이 특허에 대한 권한을 온전하게, 실시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전용 실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통상 실시권이나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용 실시권 자체는 그 전용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특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특허권자인 제 입장에서 이 특허가 아예 제가 사용 가능성이 없으면은 전용 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에 따른 라이센싱 피를, 로열티를 더 높이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통상 실시권인데요. 통상 실시권은 이제 그냥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A한테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면은 B한테도 부여할 수 있고 C한테도 부여할 수 있고 다수의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저 자신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독점적인 통상 실시권이라 그래서 이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A한테만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고 B랑 C랑 D 같은 제3자에게는 이 기술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는 A가 이제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또 이제 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이제 일부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법령상 원칙적으로는 통상 실시권 허용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통상 실시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실 거예요. 일단 이런 라이센싱의 개념이 있고, 다만 이제 이건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쓸 때 어떤 형태로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로열티 산정 기준입니다. 로열티는 뭐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정액기술료랑 경상기술료라고 하는데, 정액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이 기술을 너에게 사용할 권리를 줄 테니까 특정 정해진 금액을 달라 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이 로열티는 이제 경상기술료는 흔히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너가 얻는 이득의 몇 프로를 나한테 달라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되게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많이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약 제품의 뭐 매출액의 몇 프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문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지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뭐 라이센싱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제품에 대해서만 뭐 한 2페이지 되어 있고, 매출 산정 기준도 한 페이지, 2페이지 되어 있고 되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스타트업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명확한 기준은 세워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가 원료에 대한 조성물 특허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이 회사는 딱 그 특허에 따른 원료만을 제작해서 그 원료 가격으로 관계사에다가 이 원료를 팔고, 이 관계사가 실제로 이 원료를 이용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대하는 이익은 이 관계사가 판매한 이익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는 걸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이 원료를 만든 그 회사가 판매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로열티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 제품을 너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완제품으로 한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술과의 결합,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이 회사가 접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단 판매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제품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100%로 정하면 좋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과 기술을 결합해서 어떤 제품이나 판매에 따른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걸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상세한 기준이 있어야 향후에 조금 분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상세히 계약을 정하시는 게 서로 라이센서나 라이센시 모두 이제 좀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제실시권이나 위탁생산 허용 여부입니다. 제실시권이야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실시권이든 통상 실시권이든 특허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실시권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계약이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이야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위탁 생산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have made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에 따른 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장에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공장은 과연 그러면 이 특허에 따른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한 거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 생산을 허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위탁 생산을 할 때에는 저의 특허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가 허용하는 업체에서만 위탁 생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경쟁 업체가 쓰는 어떤 위탁 생산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제 특허에 대한 어떤 제품의 개발을 이 위탁 생산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제품의 상세 내용이나 아니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에 대한 권리를 좀 침해받을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어서, 기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위탁 생산에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좀 명시하는 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고요. 계량 기술 관련해서도 이제 좀 종종 문제가 많이 되는데, 계량 기술은 뭐냐면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계량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까지부터 이제 계약서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특허권의 실시 허락을 부여한 특허권을 가지고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이 특허권을 베이스로 하는 별도의 기술을 이제 만든 거죠. 별도긴 하지만 이 특허권이 베이스가 되는 기술을 만들 때 통상 이거를 계량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계량 기술을 제 소유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부당한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량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개발한 당사자의 권리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발된 계량 기술을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량 기술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이 계량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량 기술을 실시를 해도 재특허를 이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 피는 발생을 하겠지만, 이 계량 기술 자체는 이제 원래 특허권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개량된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원래 시장을 선점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지위 자체를 상실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계량 기술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특히 계량 기술이 있으면은 사전에 미리 통지를 받도록 하고, 계량 기술이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권리는 어떻게 가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정해서 추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 자체의 가치가 낮아지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시 계약을 할 때 많이 문제가 돼서 사업을 하실 때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직무변명인데, 직무변명은 이제 보통은 투자 받을 때 많이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직무변명에 대해서 어떤 이 직무변명 발명진흥법에 따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투자 받을 때 이제 쭉 훑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뭐 대표가 그 개발을 해서 대표의 특허로 되어 있으면은 회사의 명의로 이전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다른 이제 직원이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약간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라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저작물 생성 행위는 모두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서 당연히 회사로 귀속이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원칙적으로는 그 발명을 한 자의 권리가 귀속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종업원이 발명을 해서 이걸 회사가 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를 받아서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는 형태로 법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승계를 임의로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발명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무 발명을 하면은 종업원이 내가 어떤 직무 발명을 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를 하고,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이 승계 여부를 결정을 해서 승계를 한다, 아니면 승계를 안 할 테니까 너가 출원을 해서 너가 등록해서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승계 이사를 알린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4개월 이내에 아무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서, 실제로 4개월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대기업 같은 데에서 그 기술을 발명한 종업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되고, 네. 예외 조항들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하실 거는 그 보상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은 발명자로는 그 종업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등록 권리자는 회사의 명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명자들에게 다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원칙이고, 정당한 보상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내부 직무발명 규정이나 아니면 승계에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그 승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서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정리해 놓으시면은, 왜냐면은 처음에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보다 훨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범위가 적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당연히 다 이제 회사로 그 관리가 승계가 되고, 그 적당한 금액, 그 정당한 보상 금액을 나중에 이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발명 보상금이 그래서 어떻게 주어져야 적정하냐, 이 이슈는 이제 요 ABCD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이제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거나 정당한 직무감형 보상금이라고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보상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정되고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내가 금전적인 리스크보다는 나중에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더 베네핏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안 돼요. 이제 특허 뭐 등록했다고 이제 딱 그 정액으로 하나 건마다 몇십만 원씩 지급하거나 몇백만 원씩 지급하는 이 행위 자체에는 정당한 직무감형 보상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발명을 이용해서 어떤 판매가 발생했을 때 그 판매액에 비례하는 형태의 어떤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로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당한 직무감형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좀 이제 영업비밀 이제 얘기인데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은 이제 특허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법상 정의를 지금 읽어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예 영업비밀로밖에 관리될 수 없는 종류의 정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아래에 들어놓은 게 이제 그 코카콜라 레시피가 적혀져 있다는 종이가 보관된 이제 어떤 금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방법이 공개됐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이거를 비밀로서 보호해서 지금까지 이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코카콜라의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아무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보호를 받는 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정 형태의 뭐 IP가 있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개발한 어떤 형태의 기술이 향후에도 조금 더 20년 넘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라고 하면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비밀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지성이랑 경제적 유용성이랑 비밀관리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영업비밀이니까는 남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은 이제 당연히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돼야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제적 유용성 자체도 제가 이제 어떤 매출을 일으켰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 영업비밀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비용, 그 경제적인 지출이 있었다 정도만 인정이 돼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제 비밀관리성인데요. 실제로 이 비밀관리성 관련된 내용은 근 한 7년 사이에 법이 3번 바뀌면서 점점 이제 영업비밀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형태로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큰 기업 간의 영업비밀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큰 규모의 회사가 탈취하거나 혹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더 약자 입장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영업비밀의 요건 자체가 더 엄격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영업비밀의 요건 자체는 넓혀져 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돼야 될 걸 요구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제 상당한이 좀 완화가 됐고요. 이 다음에 2019년에는 아예 그냥 비밀로만 관리만 되면 된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점점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밀로 인정이 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야 비밀로 인정이 되냐라는 기준에서 당연히 이제 물음표가 붙을 텐데 여러 가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요건은 완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요 밑에 파란색으로 쓴 첫 번째로는 그 조직 내에서 이게 영업비밀로 지정되어 왔냐 혹은 어떤 뭐 문서나 어떤 파일이면은 영업비밀이라는 표시가 있냐 이게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어떤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예를 들어서 보호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직원이 많으면은 그 회사 직원이 모두 접근할 수 있었느냐, 혹은 개발하는 일부 직군의 어떤 직원들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접근 권한을 이제 나눠놓고 있거나 해당 그 소스 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어떤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는지, 뭐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물리적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그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출입 시설이라거나 아니면 별도의 망이라고 분리된 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갖추고 있는지도 사실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건 아니고 외부적인 건데 제3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를 명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걸 관리하시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이런 기준들을 좀 고려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 유리하게 영업비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밀관리성 관련해서 이제 막 판례들을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비밀로 인정을 할 만한 근거들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안 될 근거들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안 된 건데, 빨간색부터만 보시면은 이제 뭐 그 피고가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표시가 안 돼 있다, 이거를 첫 번째 근거로 들었고, 두 번째는 소스 파일에 대한 보안 유지 업무가 특정 책임자 관리하에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도 근거로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어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공용 아이디를 사용했다, 회사 내에서,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이제 영업비밀 유출했을 때 그 침해 행위를 봤을 때 단순히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가져왔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봐서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시면 되겠죠. 보호하시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법령에서 쭉 규정하고 있는 건데 시간 관계상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침해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금지 청구권이라 그래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이후에는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해서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메인 사업이 아예 더 이상 예전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의 어떤 법적 지위,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사업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쟁사끼리 이제 서로 이제 치열하게 어떤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한 경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영업 침해 행위가 일어났으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민사상 혹은 형사상 대응을 통해서 그 경쟁사의 행위를 좀 억제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그 시간적으로 많이 되지 않은 시점에 법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영업비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긴 한데 손해 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2019년부터는 이제 개정이 돼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일단 되어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엄청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영업비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닌 상황이라서, 일단 영업비밀 자체는 사실은 구제 방법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형사상 처벌 규정이고요. 네. 일단은 계속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내부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계약서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여러 가지의 서약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비밀유지 의무라고 해서 비밀유지 서약서, 거기에 따른 내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의 페널티들, 혹은 이제 나아가서 그 어떤 핵심, 그 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영업금지 의무나 퇴사 제한, 퇴사 이후의 일정 기간 동안은 동종 유사 업계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직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이미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할 때 서약서를 받을 때 영업비밀 관련된 서약서를 요구를 하면은 그 이직을 하시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분들이 서명을 당연히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퇴사자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입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갖춰놓고 사인을 해야지, 사실은 퇴사할 때는 마지막에 이걸 다 한번 확인하는 의무에 확인하는 효과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단계에서 사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밀 서약서나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업금지 약정 꼭 체결해야 되나요? 라고는 이제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체결하시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긴 기간 동안의 경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퇴사 이후에 따른 전직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이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실 때에는 적절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일관되지 아니한 태도로 계속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보상이 꼭 주어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전직금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이루어지면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기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직금지 기간은 이제 그 중요한 기술 개발을 담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 2년 내외 정도로만 인정이 되고, 사실 2년도 길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기간 내에서 설정을 하시되, 뭐 2년까지 되면은 그 전직금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셔야 나중에 이분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떤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다른 기업이 이제 저희와 사업을 하면서 침해하는 게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이 대기업이랑 협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기술의 그 스타트업의 기술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보니까는 이 회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이 회사와 되게 유사한 기술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더 이상 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안 하고 조금 더 큰 시장 점유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도 이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경쟁 행위가 여러 가지 이제 쭉 규정이 있지만, 참혹이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게, 새롭게는 그 2018년도에 생긴 게,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적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경쟁 행위로 이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우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말라, 혹은 부정경쟁 행위를 멈춰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3배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 내 3배 내에서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개정이 돼서 곧 시행이 될 텐데, 요 부정경쟁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참혹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식으로 개정이 돼서 점점 이제 그 기술 탈취행에 대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실제로 이제 문제는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사업적인 관계 지속성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걸로 이제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지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NDA를 체결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이고요. N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식의 일반적인 형태의 NDA를 체결할 텐데, 그 NDA를
NDA에서 이제 보호받는 영업 비밀의 범위라거나 아니면 제3자 제공에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는 스타터 입장에서 우리의 기술을 조금 더 영업 비밀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고 그 대기업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영업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제 NDA를 조금 더 수정을 좀 요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게 NDA를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내가 기술을 시연하거나 혹은 테스트 모듈을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교신 방식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고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각 어떤 이메일이나 교신 내용의 서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연 사실에 대한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팅을 위한 조율 내용은 남아 있으니까. 다만 무엇을 시연했는지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그 특정 대기업 어떤 직원분들이랑 만나서 테스트를 한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을 명시적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우리가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공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셔서 어떤 영업비밀의 보호를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일단은 영업비밀이랑 특허 관련해서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등록을 해서 보호해주는 게 있고 영업비밀은 그게 아니고요. 인정 요건은 살펴봤듯이 특허는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필요하고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가했는 비밀로 보호되는지에 대해 이게 있을 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보호 범위 같은 경우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구항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호가 된다. 영업비밀은 우리가 영업비밀로 일단 표시를 해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영업비밀로 인정이 다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비밀로 인정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상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장기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죠. 왜냐면은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점점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관리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적합한 방식으로 IP를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시간이 좀 넘었네요.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에 관련 자료를 들고 다니며 국세청이나 식약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 다니며 민원, 고발, 진정 등을 할 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약간 궁금한 게 영업비밀을 가지고 어떤 민원을 넣는지가 사실 좀 약간 상상은 잘 안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있었던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 국세청이면은 뭐 제대로 과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뭐 식약청이라고 하시는 거 봐서는 뭐 의료기기나 이런 관련된 회사이신 것 같은데 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뭐 허가를 안 받고 어떤 상업적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업비밀에 해당을 하고 이 영업비밀이 공개됐다는 이게 공개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이제 그 법에서 이제 명시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영업비밀의 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퇴사 이후에도 어떤 서약에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 의무를 부담을 하면은 의무를 있는 자가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닐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면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정이 될 거고요. 다시 이제 그 Q&A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 사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텐데 사실은 뭐 이거는 영업비밀을 떠나서 일단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업무방해 현실적인 관점으로 조언을 드리면 일단은 이분에게 직원에게 너의 이러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라 라고 일단 내용 증명이나 어떤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실제로 이제 뭐 형사상 고소를 진행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현실적인 대처 방법일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아, 있어요? 협력사의 영업비밀 유지요. 협력사의 영업비밀 유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협력사의 영업비밀 유지를 저희가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력사로부터 우리가 이제 영업비밀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이제 이 영업비밀을 보관할 의무를 협력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영업비밀 유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 일단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로 관리하되 회사가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영업비밀이 있잖아요. 이거랑은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되 분리해서 관리해서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협력사와의 그 협력이 종료됐을 때 계약상 여러 가지 제공한 정보들을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 부분만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식으로 나중에 권리 관계를 깔끔하게 해서 문제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하시는데, 연구 인력의 이직 시 영업 비밀의 범위요.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의 기술 능력은 전 직장 기술과도 관련이 있지만 본인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직 시 현 직장에서의 본인 기술 능력을 활용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침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직하기 전 회사가 원래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한 제 권리인데 이거를 이제 회사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출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는 더 이상 특허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보호를 받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전 직장 입장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그 회사의 권리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행위에 따른 소스 코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의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소스 코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소스 코드를 타 직장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작권 침해 혹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까지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소스 코드 자체가 아닌 컨셉이 있죠.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어떤 컨셉,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기술 개발을 하면서 보유한 어떤 등록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중에 클레임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소스 코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만약 개발자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옮겼을 때 이 소스 코드를 일부 사용했을 때 이거를 알아내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직한 직장에서 내부 고발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뭐 우연히 이 둘 다 동시에 제3자와 어떤 계약을 맺어 있는데 이 제3자가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그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하셔서 이전 직장에서의 권리들은 최대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전 옮기신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